이 신학정치론의 뒷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16장의 맨 앞에 보시면 16장의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자 한 거는 신학과 철학을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신학이 모든 개인에게 철학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거. 그리고 모범적인 국가에서 이러한 사상의 자유와 누구나 생각할 것을 말하는 자유의 한계가 어떤 것, 아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자유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국가하고 개인의 자연권을 논하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딱 이거예요. 국가라는 건 어떤 원리로 형성되는가. 근데 그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개인의 권리와 역량의 문제,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역량의 문제, 이거 두 가지를 다루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스피노자의 어떤 번뜩이는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철학과 신학은 분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철학은 그 철학 자체가 어쨌든 진리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은 진리와 연관되는 게 아니다. 신학은 인간들의 그 삶에서 어떻게 따를 수 있는 실천을 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 철학의 언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을 거쳐야 돼. 사고의 훈련. 그러나 성서의 언어, 종교의 언어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 이하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과 평균적인 거 아래, 특별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언어. 이게 성서의 언어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 그게 목적하는 바가 복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철학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다. 일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진짜 함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의 이름으로, 신학이 마치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를 자기 손에 넣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유와 말하는 자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두 가지가 다르다. 이거의 함축은 지금 말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좋은 국가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 정치론의 그 배경에 대해서 거칠지만 첫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네덜란드 요걸 쓸 때 이제 윤리학을 집필하던 중이었는데, 이걸 쓸 무렵에 그 원래 이 네덜란드가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사상의 자유가 많이 보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그 지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게 그 공화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공화파가 이제 이렇게 네덜란드를 그런 식의 어떤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있던 그 와중에 이제 반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란여 가문, 그러니까 왕당파죠. 걔네들하고 칼뱅파. 아주 엄격한 금욕적이고 대단히 그 편협한 교리를 지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칼뱅주의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반격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공화파가 대단히 위험에 처해 있는 시기였다 그랬죠. 스피노자가 안 되겠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들을 옹호하는 글을 써야지. 그래서 그 이 스피노자의 사상의 일종의 메신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스피노자의 편지들 모아놓은 거, 스피노자 서한집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스피노자의 메신저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올덴부르크예요. 이 사람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제일 많거든요. 이 편지에는 신학정치론을 저술한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자들의 편견을 내가 깨주겠다. 이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어떤 오만 때문에 계속 철학이 억압당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편견을 깨는 것, 그 자신들의 사유를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것 깨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피노자가 언급한 건 대중들이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의 시대니까 종교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뭐 일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거니까 신을 사람 대중들이 버리기는 어려웠죠. 근데 대중들이 보기에 무신론자는 그냥 악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피노자가 이제 무신론자다. 그래서 신앙을 다 부정하고 신학적인 것을 다 이제 거부한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오도가 되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가 두 번째 이유는 대중들이 나를 무신론자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 성서에서 말하는 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를 얘기한 거지 신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뭐 신을 뭐라고 이해하든 어쨌든 신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어. 거기 뭐 복잡한 아무튼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당한 대중들의 견해 이거하고 싸우기 위해서 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장될 때 이제 국가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뒤에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이 사고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 뭐 막시즘이라든가 한동안 그 이 서양에는 유럽에는 공산당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면서 이제 막시즘을 아주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근거로 삼을 때 그냥 국가 권력의 전복? 그러니까 자본가가 주축이 되어 있는 자본가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는 국가의 전복, 국가 권력을 뺏어오는 문제로 혁명을 오랫동안 사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성이 20세기 중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푸코 같은 사람도 고민한 게 권력은 뺏거나 주거나 이런 식의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권력 자체를 다르게 사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푸코의 70년대 연구, 강의 여기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푸코보다 더 앞이지만 뭐 들레즈도 마찬가지고 권력 어떻게 다른 방식의 혁명을 사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 설정 속에서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가따리를 만나가지고 들레즈도 확 변하죠. 그래서 푸코, 들레즈 같은 동년배들도 그런 걸 고민했었고 그보다 더 먼저 이제 뭐 알투세르라든가 데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투세르는 막시스트였지만 막시스트들조차도 이게 송유 막스처럼 너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단순하게 사유하지 않고 대중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혁명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사유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 어. 한편으로는 막시즘을 계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스주의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 스피노자가 준 영감은 스피노자는 뭐 국가가 필요 없다거나 뭐 국가를 그냥 전복하자거나 이게 아니라 이 도대체 국가는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지점에서 스피노자가 근데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 권력의 문제가 계속 역동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사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되게 중요하게 남겨놨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16장에서 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이제 그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난국을 좀 돌파해 나가는 저작인 동시에 자기보다 선배인 홉스의 국가의 기초, 홉스가 말한 사회의 기초를 갖고 오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을 스피노자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 16장은 스피노자의 정치론과 관련해서 끝없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과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20장이죠. 결국 자유로운 국가라는 게 뭐냐. 자유로운 국가는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국가다.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제 그 이야기 그게 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 왠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밑도 끝도 없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의 안전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사회계약론도 마찬가지고 16장까지만 놓고 보면 그 사회계약론이라든가 국가가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가 그 안에서 개체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가 다 그냥 상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역사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이 사회계약론이 역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작동했던가라는 걸 분석하는 게 그게 이 모세의 신정국가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7, 18, 19장은 16장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검증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관념으로 이럴 것 같지 않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국가의 성공과 한계를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존속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는 어느 때 무너지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16장부터 20장까지를 또 신학정치론의 이제 또 하나의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 앞에 거는 이제 홉스가 1588년이고 스피노자는 1632년이니까 차이가 꽤 납니다. 근데 어쨌든 홉스하고 동시대를 살긴 살았죠.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당대 지식인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후대까지도 그렇지만 스피노자도 당연히 정치학적으로 이 홉스의 논의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바이어던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리바이어던이죠. 그거 제가 이렇게 문제의식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 1페이지에 리바이어던의 구성 1부, 2부, 3부, 4부로 되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커먼웰스 2부에 보면 커먼웰스라고 나오는 게 있죠. 이 커먼웰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그러면 다 스테이트, 네이션을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 그러니까 민족과 어떤 영토가 이렇게 딱 결합된 그런 것으로서의 국가 개념은 더 후대에 나오는 거고, 이 17세기만 하더라도 국가라는 게 지금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부를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그러니까 여기에 웰스라고 하는 건 꼭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라 법, 규범, 뭐 제도 이런 걸 포함해서 공통적인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이게 커먼웰스죠. 그게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제일 유명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제가 그 13장 이렇게 표시한 건 스피노자하고 비교해서 읽으실 만한 장을 체크해 놓은 거예요. 요게 13장을 신학정치론의 16장하고 같이 이제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2부에서 이 국가는 그러면 뭐에 기초해서 성립되는가? 이게 2부의 내용이고 3부는 옵스는 기독교 커먼웰스를 분석합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그 자신의 권력 개념과 관련해서 신정국가, 히브리 국가를 분석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어둠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홉스도 뭐 대단히 합리론적인 자이긴 한데 이제 홉스의 그 사회계약론이 서양의 사상사에서 갖는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사람이니까. 근데 홉스가 이제 스피노자에 의해서 극복되는 지점은 뒤에 나오겠지만 홉스가 이 대중들의 영향을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거. 이제 그 지점이 되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라는 거는 근거는 아래에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렇게 땡땡 해놓고 그 리바이어던의 제목이 뭐냐 거기 조금 내려와 보시면 리바이어던은 여기 인공인간이에요. 인공인간. 그러니까 그 리바이어던 책을 이렇게 표지를 딱 펼치시면 홉스 당시의 그 표지인데 큰 사람 안에 조그마한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끌어안은 하나의 전체적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1페이지 맨 끝부분에 아티피셜한 맨.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인간처럼 본 거예요.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1페이지고 아랫부분에 인용한 거 보면 서론 부분인데 이 국가를 하나의 이 인간처럼 비유를 합니다. 뭐 생명은 사지의 운동이고 그다음에 뭐 자동장치에 해당하는 건 뭐고 심장에 해당하는 건 뭐고 관절에 해당하는 건 뭐고 마치 사회 혹은 국가는 이런 방식의 인간의 거대한 신체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사회 혹은 국가를 인격화해요. 하나의 퍼슨, 인격처럼 본다고 하는 게 그게 홉스의 뛰어남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쭉 내려가서 그럼 참고해 보시라고 서론에다가 제가 길게 인용을 해 놓은 거고 이제 그건 아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된 거부터 보죠. 2페이지의 맨 아래 보시면 자 이제 홉스가 일부의 인간 본성론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홉스가 생각하기에 인간들은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연 상태 속에서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연의 본성이라는 게 홉스가 생각하기에는 동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다른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먹힐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항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 게다가 이제 스피노자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더 근원적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늘 필요로 하는 건 한정돼 있다는 거.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이라는 게 동일하니까 인간들이 모두가 원하는데 인간들이 모두가 원할 만큼 자연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아. 원하는 건 모두가 원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그거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이 논리예요. 그래서 희소성의 논리. 자연은 근본적으로 희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제든지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공포. 근데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건 자연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뭔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자연 안에서 인간의 본성은 살기 위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 맨 아래 1번, 괄호 1번 보시면 인간의 자연적 존재 조건으로서의 자연 상태. 이거는 병리적인 거예요. 이때 병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힘들게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다른 것들을 죽여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게 병리적 상황이지.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뭐 20세기의 인류학자들은 이거를 되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럼 구석기 인간들은 더 동물적이었냐? 그러지 않았다고. 구석기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싸웠다는 증거가 있대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아무튼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되게 상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지. 그리고 이런 식의 논의를 많이 교과서에선 배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병리적 상황에서 탈출할 것인가? 그 병리적 상황에서 탈출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인 거예요. 음.
내지는 국가. 국가는 뭐 사회의 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를 극복한 거라고 홉스는 봐요. 이게 이제 스피노자하고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자연 상태는 동물의 상태인 거고 막 싸우는 상태인 거고 공포에 지배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회 상태라는 건 그걸 극복한 상태, 그걸 넘어간 상태예요. 이거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인공적 질서를 구축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공적 상태를 구성하는 이제 출발점이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컨택트. 계약을 한다는 게 여기 그래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구성된 권력, 국가 권력과 제도의 체계, 즉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국가 사회에서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홉스의 사회계약론이고 그게 리바이어던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점에서 사회계약론에 관한 이제 최초의 이론가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세 가지를 다 다뤄야 국가의 기초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3페이지에 그 A라고 하는 거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세 가지를 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보면 자, 자연 상태 개념 을 통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사회적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적인 거랑 같아.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 본성의 정치를 하고 본성의 인간들과 다른 인간들과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어 본성에.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근데 홉스는 이제 그 개념하고 단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보느냐? 1번 여기 모든 개인이 모든 사물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원해. 이거야. 똑같이 하고 싶어 해. 이것도 반박이 가능하죠. 과연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것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홉스의 계약론의 조건들이 다소 관념적인 데가 있어요. 아무튼 1번의 조건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의 조건은 뭐냐?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동등하게 절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선 위계가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그 자유에 따라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공통의 것이 없어. 공통의 법률이나 규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는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해. 그냥 지한테 좋으면 정의로운 거고 지한테 나쁘면 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정의와 불의를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싸워.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홉스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다 서로에게 적인 상태. 이게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상태는 여기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자연 상태는 희소성, 모두에게 다 두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는 다 똑같은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 내지 공포 이런 정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언제 자기를 다른 사람이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최선의 상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쟤를 먼저 죽이지만 거꾸로 이제 쟤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나를 죽이게 되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고 전쟁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의 전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그만하자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모두가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자. 누구도 좋을 게 없다.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아.
우리 모두가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러지 않기로 하자. 이게 계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래.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약속해 줘." 이러고 갔는데 제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계약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불신이 사라지지 않아. 음. 인간에 대한 되게 불신이 여기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약속을 서로가 어기지 않도록 해 주는. 만약에 어겼을 때는 손해를 보도록 해 주는 그런 누군가 제3 자가 개입을 해야 되지. 음. 그 제3자가 바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에게 저 존재에게 너와 나가 저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3 자에게. 음. 그 3 자에게 다 양도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랑 뭔가를 하려면 이제 3 자를 통해서 혹은 3 자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걸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뭔가 어떤 짓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제3 자에 의해서 내 권리를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논리가 사회계약론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B 보시면 홉스는 이제 그 좀 알고 계시는 거에다가 요것만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B에 첫 번째 줄에 뒷부분 보시면 홉스는 최초로 사회 계약을 자연 상태와의 전면적 단절을 통해 인위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여겼다. 응.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인간이 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집단을 만드는 거라고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거죠. 근데 홉스가 얘기한 건 뭐냐? 사회의 계약은 자연 상태의 극복이다. 자연 상태를 쪽내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피노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내가 3 자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3 자의 감시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임의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3 자가 있어도 눈속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3 자에 대한 또 불만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사회를 해도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인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 욕망을 이성으로 이렇게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존재거든. 그리고 이 에티카에 나온 거지만 인간의 행위 원칙은 철두철미하게 스피노자가 보기엔 유용성이에요. 인간이 어떤 동물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 가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누구를 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누군가를 구해줄 때의 쾌감, 다시 말하면 명예심, 공명심, 이런 게 그걸 압도하거나 내가 저 사람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죽으면 어때라는 걱정 있잖아요. 그 걱정을 압도할 만큼 명예심이 큰 거지. 응. 그렇게 돼서 구해주는 거지. 아니면 너무 이데올로기 유혹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엄마 심부름을 가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냐 그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훈련을 받아서 그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경우가 아니면 자기의 유용성을 포기해 가면서 남의 유용성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인간은. 응. 이게 스피노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우주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개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에티카에 보면 모든 존재는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 코나투스라는 게 그냥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 추동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코나투스가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욕망을 버리고
욕망 아닌 다른 걸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택할 때조차도 그것도 욕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피노자하고 홉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홉스와 달리 스피노자가 보기엔 자연 상태 끝나고 사회 상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회 상태 안에도 여전히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한 서로 싸우고 서로 뭐 질투하고 서로 속여먹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는 유토피아적 전망이 없어요. 모두가 평화로운 사회, 모두가 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회는 스피노자에게는 없어요. 그거는 이 자연 안에서의 개체의 본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의 정치학의 질문은 인간은 그러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회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국가에서도 그렇죠. 현대 국가에서도 내가 어떤 뭐 대통령을 뽑았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능력을 부여한 거잖아. 나 대신 니네가 해. 모든 거를 직접 민주주의로 할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나를 대표해서 네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고 이렇게 다 준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내 힘을 너한테 양도를 하긴 하지만 너가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더 유용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준 거 뺏을 수 있어를 전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보고자 한 건 바로 이 뒷부분인 거예요. 홉스에게는 다 양도해. 양도하고 나면 내 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국가 안에서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홉스는 이 대중들에 대한 약간 대중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대중들이 국가를 그렇게 양도해 놓고 나서 국가 권력에 반하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피노자는 자연 상태가 사회 상태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자연 상태로 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그 인민들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양도받아서 자기가 그걸 펼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자기에게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내가 충분히 저들에게 권리를 양도하기를 잘했다고 느낄 정도로 그 역량을 발휘할 때만 그 사회의 안전은 유지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떻게 국가가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결국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국가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내가 막 뭔가를 사람들을 굳이 기만하면서 살지 않아도 사기치면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굳이 갈등 상황을 힘들게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인 거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대중은 언제든지 국가의 계약을 파기하거든요. 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계약인 거지. 한번 체결되면 사회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이 아주 양가적인 존재라는 걸 스피노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자기한테 유용하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 위임한 권력을 뺏어올 수 있어요. 위임한 너네들이 이걸 해봐 이러고 권리를 양도했는데 그 양도한 건 다 양도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중에겐 있죠. 그래서 스피노자에게도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있다고 현대 연구가들은 얘기하는데 대중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대중은 굉장히 무지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무지에 입각해서
막 나아갈 수도 있는 집단이야. 광란의 집단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대중들을 그렇지 않게 이렇게 국가의 안전이라든가 대중들이 더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대중들은 이 어떤 뭐라 그럴까 가장 그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어마어마한 긍정적 영향을 지닌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는 대중들을 어떻게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표현한 게 어떻게 대중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이익을 따르도록 이 사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다고 믿게 하도록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반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나가게 되니까. 그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3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홉스가 자연 상태와의 전면적 단절을 사회계약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약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컨트랙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거를. 이거하고 그다음에 신약 협정을 구분해요. 신약하고 협정이라는 거는 그냥 뭐 국가 간에 혹은 신과 나 사이에 어떤 협정을 맺는 거지. 근데 이 협정은 국가 사이의 협정도 늘 뭔가 수가 틀리면 변수에 따라서 깨질 수 있죠. 근데 홉스는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홉스는 전자는 즉 계약은 권리의 상호 양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동등하게 맺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 이 권리를 다 어디에 양도하냐면 국가에 양도하는 거죠. 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권리의 상호 양도라면 후자는 권리의 일방적인 양도예요. 내가 너를 믿겠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자 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계약의 두 당사자가 현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가 엄밀한 경우에 계약에 해당한다면 두 당사자가 절대적으로 내용을 그 현재의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게 계약인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두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고 이러면 그건 협정과 신약에 불과하지. 그런데 스피노자의 사회계약론의 계약은 오히려 후자에 가까워요. 홉스에겐 지금 이걸 이렇게 구분한 게 국가와 이 개체 사이의 한 계약, 컨트랙투스는 깨면 안 돼. 서로 약속한 거니까. 그게 있다면 스피노자는 오히려 홉스의 그 뒷거 있잖아, 뒤에 거. 요런 뉘앙스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뭐 탄핵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이제 의미가 또 홉스랑 스피노자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 계약의 절차를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는 개인들 간에 일단 계약을 하죠. 너 이제 우리 둘이 무기 내려놓자. 이게 개인들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처한 개인은 이 상태로는 자기 존재가 보존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공포를 느끼면서 언제 죽는지 모르는 삶을 사느니 쟤하고 협정을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1차 계약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1차 계약만으로는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약속해놓고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괄호 2번. 계약 위반 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이게 제3자야. 그래서 이 제3자를 통해서 개인들 사이의 상호 권리를 다 줘. 너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 네가 다 이제 관리해. 이러고 권리를 국가에게, 즉 제3자에게 다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모든 권리를 다 양도받은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사회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의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제 첫 번째 계약하고 다른 거고 이렇게 두 번째 차원에서 형성된 주권 권력을 아까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무가 생겨나요? 이 삼자는 얘네 둘 사이의 모든 계약과 약속을 다 이제 양도받은 거죠. 어. 그러니까 삼자를 통해서만 얘들 둘은 있는 거죠. 얘들이 약속 깨면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제3자야, 오로지. 당사자들 간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삼자가 그걸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삼자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이 그 국가에 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와 그 삼자의 말에 따라야 되는 신민 사이에 이제 통치와 복종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죠. 이걸 국가의 시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논리 때문에. 국가에 복종 안 하면 다시 또 우리는 전쟁 상태,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홉스에게 중요한 건 국가의 법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제도, 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홉스는 법가에 가깝지. 홉스는 그 시스템, 이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게 자기 유용성에 반한다고 생각될 때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그게 홉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아까 리바이어던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형성이 돼요. 인격체처럼 구상이 돼요. 그리고 4페이지 넘겨보시면 4페이지의 맨 윗줄에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의 권위는 개인들이 주권자에게 다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개인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개인들의 권리란 언제나 국가가 부여하는 한에서의 권리가 거꾸로 되는 거야. 우리가 출발점에는 우리가 서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걸 삼자한테 양도한 거지만 일단 그렇게 국가가 성립되고 나면 이제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약간의 아이러니죠.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중을 해체하고 이를 인민으로 구성한다. 요 지점이 이제 스피노자하고 다른 점. 그래서 이 대중, 이거 물티투도라고 하는데 이 많은 책에서 번역을 이걸 다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중.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다중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대중 그러면 약간 매스 미디어도 그렇고 그냥 대중 그러면 우리가 가치평가가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이 다중이라는 걸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번역을 물티투도를 그냥 다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즘 추세는 이 물티투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인 거예요. 다수. 그러니까 매스의 개념에 진짜로 가까워요. 대중. 다만 그 대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정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혁명적일 수도 있고 대단히 반동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매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모든 양가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대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피노자에게는 그렇게 양가적인 의미로 쓰여요. 대중이. 예. 근데 홉스에게는 이 무차별적인 대중들은 그런 방식으로 국가 안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포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홉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대중들을 이 피플, 인민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뭐 강박 같은 게 있어. 어. 대중을 인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은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된 거예요. 큰 커다란 괴물 같은 사람 안에 사람들이 다 빼곡하게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그림이 잘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스피노자의 정치론에서는 대중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 이제 그게 되게 다르다.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추라도 홉스를 봤으니까 스피노자는 그럼 이거하고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 제가 4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16장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16장의 몇 구절을 한번 좀 읽고 가볼까요?
그 16장 255페이지입니다. 책.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첫 단락 끝나고 나서 자연의 권리와 확정된 질서란 단지 온갖 계물의 본성을 지배하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개체들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요 단어, 요 구절 안에, 아주 짤막한 구절 안에 되게 복잡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모든 개체의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역량이 있어. 그게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서 권리라는 말은요, 힘이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능력, 역량.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개체는 그 자연에 있는 역량을 부여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연의 권리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근데 뭐야? 질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개체가 다 무질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개미는 개미 나름의 질서가 있어. 벌은 벌 나름의 질서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 무질서해 보여도 사자도 사자 나름의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개체의 본성은 자연의 영향도 내재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질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괴물이 그것에 따라 결정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자연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자, 예컨대 물고기는 선천적으로 헤엄치도록. 그러니까 물고기가 헤엄치는 건 자연권이자 그게 물고기의 질서야. 물이. 물은 무질서한 게 아니라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기엔 거기도 헤엄쳐야 하는데 따르는 어떤 질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자연의 질서예요. 에티카에 나오죠. 이거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물고기가 물에 살고 큰 것이 작은 거를 잡아먹는 건 최고의 자연권에 의해서이다. 이 자연권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모든 자연 안의 존재가 부여받은 자신의 본성이에요. 자연권은. 왜냐하면 자연은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가진 것.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가 제일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의 역량이 제일 큰 거예요. 자연 안에서는 안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아주 희한한 인간이 보기엔 너무나 희한한 일도 우주 안에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의 역량은 최고인 거죠. 즉 자연의 권리는 이제 그 뒤에 나오네요. 즉 내가 말하는 자연의 권리는 그것의 능력이야 이렇게 나오죠. 아, 스피노자를 읽으실 때는 권리라는 말이 역량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역량을 갖고 있다는 말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는 이게 관념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내가 책을 읽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건 책 안 읽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용법에 안 맞아. 책을 안 읽을 권리를 책을 읽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책을 읽는 자들인 거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적 용법으로 따르면 책을 10권 읽는 사람의 권리와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의 권리는 10대 1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다. 근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그 권리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에게는 권리가 능력이다. 이건 행사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것이고 항상 권리란. 그래서 자연의 능력은 모든 사물에 대해 최고의 권리를 가지는 신의 능력. 이거야 뭐 자연이 스피노자에겐 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안에서 부여받은 힘을 특정한 조건 속에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부여받았는데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역량의 표현이라 그랬죠. 스피노자의 세계에서는. 내가 힘을 더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건 없다고. 내가 하는 만큼이 언제나 내 역량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전체로서의 자연의 일반적 능력은 결국 모든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의 능력이 다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각 개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즉, 개체의 권리는 그것의 결정된 능력과 동일 범위. 그러니까 이 자연 안에서 모든 개체는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이 어느 만큼을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잖아요. 개미는 자연 안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본성 속에서 다른 개미들과 혹은 다른 풀들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역량이 결정되지. 응. 우리의 역량도. 일단은 우리는 우주에서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자연 안에서, 자연에서. 응. 그런데 그 자연에서 부여받은 것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 안에서 결정되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역량은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아래 각각의 사물이 그 자신 외에는 다른 사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역량이 미치는 한 자신의 현 존재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코나투스라고 했죠. 에티카에서.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현재 존재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삶을 욕망하는 거 쉽게 말하면. 무언가 활동하고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보기엔 살고자 하는 게 활동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몸이 살아있는 한은 몸이 계속 숨을 쉬잖아요. 네. 이게 몸의 코나투스죠. 어. 이게 코나투스라는 건 자연의 최고의 법칙입니다. 어. 그래서 개체는 자연적으로 결정된 대로 존재하고 작동할 최고의 권리를 가진다.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요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56페이지에 가셔서 256페이지에 가셔서 위에서 7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 그들 중에 아직 이성을 알지 못하거나 유독한 성품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만큼 최고의 권리를 갖고 욕망의 독점적 지배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바보나 현자나 이 자신이 다 자연의 법칙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이제 말하자면 현명한 사람이 이성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할 권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의지가 약한 자들이 자기네들의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최고의 권리를 가진다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보다 뭘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게 내 역량의 100%의 표출이야. 나보다 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자연 안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본성을 펼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이 부여받은 본성을 펼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사자나 개미나 다를 게 없어. 이 지점에서. 요거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말 자체, 자연이 부여한 능력, 자연이 부여한 능력이라는 건 이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욕망과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존재시키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하는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욕망과 능력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하고 그건 동등해요. 이 자연권이라는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영영이라는 말과 근데 자연의 권리는 자연이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부여한 거지. 그래서 이건 이성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 256페이지에 그 아래에서 8째 줄에 자연이 그들에게 그밖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건전한 이성에 따라 살아갈 현실적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양이가 사자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건전한 정신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도록 구속되어 있지 않다. 바보들도.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연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될 때 각자는 이제 요 결론을 도출하려고 이 말을 한 건데, 자연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이 지배받는 원칙은 오로지 하나예요. 자기 욕망에 따른 유용성. 이것밖에 없어요. 자연의 지배하에서는 모두가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믿는 걸 해. 다만 이제 이 유익하다는 건 자기 욕망, 아주 직자적인 욕망에 따른 판단인 거죠. 그래서 건전한 이성의 지도하에서든 하에든 수동적 감정의 영향 아래서든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폭력, 속임수, 간청,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위해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얘네들 다 없앨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자연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오로지 욕망에 의한 그 역량의 행사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성이고 모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만물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죠. 근데 아까 홉스는 본성이 그렇게 서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를 어디서 찾았는가? 원하는 건 똑같은데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희소하다 이렇게 찾았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지금 다른 거예요. 스피노자는 존재의 본성 자체가 자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이 자연이 모든 존재에게 그 본성을 부여했어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257페이지 이제 아래 달라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연의 권리와 확정된 질서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불화든 증오든 분노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의 권리와 확정된 질서는 이건 뭘 이래라 저래라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불화든 증오든 분노든 기만이든 욕망에 의해 지축된 뭐든 아무것도 자연은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본성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이건 별로 놀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한계는 오로지 인간의 참된 이익과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의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자연의 질서와 연관된 거하고만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의 한계를 인간이 규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을 뛰어넘는 것 속에는 코나투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정치론에서는 욕망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욕망과 아무리 이성과 사회 안에서 막 뭔가를 억누르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또 다른 어떤 본성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라든가 그 감정을 억눌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성의 영역이라고 전제하는 건 틀렸다. 정치가 상대하는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식의 자연의 역량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론의 정서의 문제, 욕망의 문제. 이 정서와 욕망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아주 극심한 갈등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는 이걸 배제해왔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정서와 그다음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거되지 않는 이런 본성.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마치 정치적 이성, 합리적 이성, 그게 이념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예. 근데 이념은 사실은 정념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그거 보셨어요? 제가 그거 광복 때인가? 왜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듣다가 왜 그랬잖아. 우리 서로 좀 모른 척하고 따로 살자. 북한 고유한 말투로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저 윤석열이란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예, 그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무슨 주체 사상이야?
정말 이게 너무 정념이 그 자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윤여정의 그 워딩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있어. 아, 저렇게 이 이념과 무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싫음을 정치적인 이 공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구나. 근데 진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포장하는 거지. 이념 이전에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 이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스피노자의 정치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좋은 국가, 대중들의 이 결론을 말하면 대중들의 이런 식의 그 이성에 따르지 않는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중들은 언제든지 상상에 휩쓸려. 그 신정국가 분석한 것도 그거예요. 사람들은 모세 국가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모세 신정국가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로운 상태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쓸 건가 그랬을 때 얘네는 이제 우선 처음에는 신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고 계약을 하는데 막상 신의 명령과 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 대중들은 거 두려워해. 그래서 저기 높은데 신의 음성을 들으러 갔다가 막 대중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이 신하고 계약을 감당을 못하겠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하고 가장 담담하게 소통할 수 있는 모세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신정국가는 한편으로는 탈출한 히브라인들과 신 사이의 계약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에요. 이제 그걸 분석을 하면서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뭐야 모세가 얘들은 신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상과 이게 그게 앞에서 분석한 거야. 성서의 말들은 다 상상을 대충 동원하거나 이미지를 좀 동원하거나 막 문학적으로 비유하거나 풀어서 써주면 그럼 대충 알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어라는 건 다 뭐냐면 상상적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 상상적 인식을 가지고도 걔네들이 꽤 오랫동안 안정되고 강한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가 그러니까 대중들을 반드시 이성으로 막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대중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에서는 상상의 영역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좀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지만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상상적 인식인 거거든. 사람들한테 막 세레모니도 보여주고 막 국뽕도 취하게 하고 이것도 이데올로기야. 그럼 사람들이 또 막 그런 자부심을 느낄 때 또 잘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성에 의해서 오로지 이성만으로 누구를 대중을 끌고 간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치라는 영역을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정치에 있어서. 대중들이 바로 철학책 읽고 현자가 돼서 현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석 때문에 신정국가를 끌어들인 겁니다. 아무튼 여기 그래서 이런 질서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개체야. 그래서 그 단락의 맨 끝에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 악이라고 선언한 것일지라도 우주적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관련해서는 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까 폭력, 속임수, 간청, 온갖 기만 이런 것들은 우주적 질서 안에서는 코나투스의 발현일 뿐이에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회 안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 가장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정치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 즉 대중들을 어떻게 이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한 최선의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영원하진 않죠.
그 민주주의 안에서 또 인간은 계속해서 정령과 정서가 사라지지 않고 이 기만술수 갈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안녕과 위협, 안녕을 위협하느냐, 안녕을 보존하느냐 이 둘 중에 위협하는 게 더 크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등이 크게 불거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원하도록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현실 정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중들이 자유롭게 사유하도록 하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그 스피노자의 논리에서 분석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고 꾹꾹 눌러놓으면 얼마간은 이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무슨 독재자한테 사람들이 저항하는 게 막 이념 충만해가지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못 살겠다고 생각할 때 저항하는 거거든요. 못 살겠다 가라무샤잖아요. 이게 자신의 코나투스로 억누른다고 생각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결국은 자기가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억누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단기간적으로는 독재자에게 유용한 걸 수도 있어.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독재자가 지살 깎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대중의 본성을 이렇게 이해하면 독재야말로 독재자 자신에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의 말로는 역사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상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는 자연 상태는 사회 상태가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아까 그 차이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일단은 요게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